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2014년 1회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어느 하천수의 단위 시간당 산소 전달률 KLA를 측정하고자 용존산소 농도를 측정하였더니 10mg/L였다. 이때 용존산소 농도를 0mg/L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Na2SO3의 이론 첨가량은 얼마인가? 자, 여기서 Na2SO3라는 물질은 불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안정한 물질이 되는 Na2SO4가 만들어지려고 해요. 그러면 Na2SO3가 Na2SO4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산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물속에 있는 산소와 결합을 해서 산소를 소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Na2SO3의 분자량이 126g이에요. 산소는 32g이죠. 그래서 126g일 때 0.5 곱하기 32g은 지금 문제 조건에서 용존산소 농도,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가 10mg/L라고 그랬어요. 이 10mg/L를 다 소모하게 되면 물속에 산소가 제로가 되는 거죠. 이때 X, 10mg/L를 다 소모할 때의 Na2SO3의 양이 얼마냐 이 말이겠죠. 따라서 X를 계산하면 78.75mg/L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는 복잡하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계산을 하면 상당히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2번 수산화칼슘 500mg/L 용액의 pH는 얼마이냐? 자, 수산화칼슘은 완전 해리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수산화칼슘은 칼슘이 2가짜리죠. 그럼 OH-는 마이너스 1가짜리가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 2 플러스 2OH-로 전리가 되고, 그리고 지금 B를 보면 1대 1대 2잖아요. 그래서 수산화칼슘의 몰 농도는 칼슘의 몰 농도와는 동일하지만 OH-는 우리가 수산화칼슘의 2배에 해당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수산화칼슘의 몰 농도를 보시면 500mg/L, mg을 g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3승을 보정해 줬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0.5g/L라고 시작을 해도 돼요. 1몰에 해당하는 분자량, 수산화칼슘의 분자량은 74g입니다. 따라서 몰 농도를 계산해 보시면 6.75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몰/L.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죠? X몰이 되는 거죠. 그러면 OH-는 이 값의 몇 배? 2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OH-가 주어졌을 때 pH는 14 플러스 로그 OH-로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OH- 자리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산화칼슘의 몰 농도의 2배라고 그랬으니까 반드시 2를 곱해야 됩니다. 따라서 2 곱하기 6.75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몰/L을 대입해서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12.13이라는 pH가 나오겠죠.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3번에 보시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일반적인 기체 법칙은 어느 것인가? 여러 물질이 혼합된 용액에서 어느 물질의 전기압은 혼합액에서 그 물질의 몰 분율의 순수한 상태에서 그 물질의 전기압을 곱한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풀이에도 있는 것처럼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전기압입니다. 전기압. 자, 따라서 전기압이 들어가는 법칙은 라울트의 법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답을 찾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4번이 정답. 자, 그리고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20% NaOH 용액은 몇 노르말이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노르말 농도의 단위가 EQ/L잖아요. 그리고 20%의 용액이라는 것은 퍼센트는 백분율이니까 100ml 중에 20g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20%는 20g 나누기 100ml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ml를 리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3승을 곱합니다. 자, 그리고 1당량은 우리가 분자량 나누기 가수가 되니까 NaOH의 분자량은 40g, OH가 1개니까 1당량짜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당량은 40g 하면은 5.0 EQ/L. EQ/L의 단위가 노르말. 다시 말해서 5.0 노르말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5번에 보시게 되면 지하수의 수질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이 지하수의 이온 강도는 얼마인가? 칼슘의 농도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 몰/L, 나트륨의 농도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 몰/L,
마그네슘 이가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몰/리터, CO3-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몰/리터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온 강도를 계산했을 때는 이온의 몰수 곱하기 이온 가수를 제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온의 몰수 곱하기 이온 가수의 제곱에서 2를 나눠주면 이온 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2의 제곱,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1의 제곱,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2의 제곱,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2의 제곱을 해서 다 더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얼마로 나눠주죠? 2로 나눠주든지 2분의 1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계산하시면 0.00099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나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를 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적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번 갈수기로 인해서 염도가 증가된 정체 해역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갈수기가 아니고 홍수기죠. 그리고 염도가 증가된 상태가 아니고 염도가 낮아진 상태에서 주로 발생하는 게 적조입니다. 다음에 수중의 용존 산소 감소에 의한 어패류의 폐사가 발생된다. 답은 수계의 연직 안정도가 크고 독립해 있을 때 발생된다. 답은 해저에 빈 산소층이 형성됐을 때 발생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리고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pH 7인 물에서 CO2의 해리 상수는 4.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 HCO3-는 8.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몰/리터일 때 CO2 농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CO2를 물에 녹여요. 그럼 HCO3-와 H+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해리상수 Ka는 CO2분의 HCO3- 곱하기 H+로 나타내죠. 지금 물은 1이기 때문에 생략해도 관계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H+라는 것은 pH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H+를 계산할 수 있는데 pH가 7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H+라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pH 몰/리터니까 10의 마이너스 7승 몰/리터가 H+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리상수 Ka라는 해리상수가 4.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입니다. 자, 그리고 HCO3-가 8.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리터, H+가 10의 마이너스 7승 몰/리터. 그러면 CO2라는 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따라서 CO2의 농도가 0.002 몰/리터가 나오죠. 그러면 0.002 몰/리터를 mg/L로 환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1몰의 분자량, 우리가 화합물에서는 1몰은 분자량이잖아요. CO2의 분자량은 44g입니다. 그래서 1몰분의 44g 하면 몰몰 없어지고 g/리터, g을 mg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3승을 보정하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계산해보면 88mg/L라는 CO2의 농도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8번입니다. 지구상에 분포하는 담수 중에서 만년설을 포함하는 빙하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담수 양의 순서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만년설을 포함하는 빙하 또는 빙하를 포함하는 만년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만년설을 포함하는 빙하라고 그러죠. 두 번째로는 지하수.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만년설을 포함하는 빙하 다음으로 많은 것은 지하수.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문제 9번을 보시게 되면 1차 반응에 있어서 반응 초기의 농도가 100mg/L이고 4시간 후에 10mg/L로 감소되었다. 반응 2시간 후의 농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1차 반응식이라는 것은 ln C0분의 CT는 마이너스 KT, C0라는 것은 T가 0일 때 초기 농도, CT는 T시간 후의 농도, K는 상수, T는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초기 100mg/L 4시간, 그리고 CT가 10mg/L예요. 그러면 초기 농도가 100mg/L, T시간 후의 농도가 10mg/L, 그리고 시간은 4시간. 그러면 뭐를 계산할 수 있어요? K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K라는 값은 조건에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에 보면 이제 우리가 뭐를 계산하느냐 하면 반응 2시간 후의 농도를 계산하라고 그래요. 그럼 초기 농도는 똑같죠? 초기 농도는 얼마예요? 초기 농도는 100mg/L. 그리고 CT는 여러분들 1번에서 계산한 K를 2번에 대입합니다. K는 마이너스 0.5756/hour. 그리고 몇 시간? 2시간. 따라서 CT에 관계되는 식으로 정리해서 계산하시면
31.63mg/L가 나오죠. 여기서 식을 정리했을 때 ln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ln의 맞은편에 뭐를 취하죠? 역수 EX를 취하면 ln을 우리가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반응식은 기본적으로 식을 두 가지를 세우는데 1번식에서 K를 계산을 해서 계산된 K를 2번식에 대입을 한 다음에 뭐 CT를 계산을 하든 시간 T를 계산하든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형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10번을 보시게 되면 어느 하천에 다음과 같은 하수가 유입됐을 때 혼합 지점으로부터 10km 하류 지점에서의 용존산소 농도는 얼마인가? 다음 혼합수의 K1과 K2, 미수는 2, 0.2%, 0.3%이며 20도씨에서 포화산소 농도는 9.2mg/L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건에 보시게 되면 하천과 하수의 조건에서 유량, BOD5, 온도, DO, 유속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DT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DT를 하나씩 계산을 해보면 DT 구하는 식에 보면 K1 곱하기 L0 나누기 K2-K1 곱하기 E 마이너스 K1T 마이너스 E의 마이너스 K2T 플러스 D0 곱하기 E의 마이너스 K2T예요. 그럼 여기서 L0라는 것은 최종 BOD, K1은 탈산소 계수, K2는 제포기 계수, 그리고 E는 자연대수, 미수가 자연대수이기 때문에 E를 사용하는 겁니다. D0라는 것은 초기 산소 부족 농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하천과 하수가 있으니까 혼합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데 BOD5를 먼저 계산을 해줘요. 그럼 BOD5의 혼합 공식을 쓰는데 하천과 하수에 관계되는 BOD5가 지금 하천에서 농도가 얼마죠? 농도가 2.4, 유량은 4.5. 그래서 4.5 m의 삼성퍼세컨 곱하기 농도 2.3mg/L 플러스 하수의 BOD5가 유량이 0.9 m의 삼성퍼세컨 그리고 BOD5가 75mg/L예요. 나누기 유량의 합 4.5 플러스 0.9를 하면 되겠죠. 그럼 BOD5 혼합 지점에서의 BOD5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 14.5mg/L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건 먼저 BODU가 필요하죠. L0가 BODU니까. 따라서 BOD5는 BODU 곱하기 1-2의 마이너스 K1T. E는 자연대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자, BOD5, 계산된 BOD5 14.5mg/L는 BODU 곱하기 1-2의 마이너스 K1 0.2%, 그리고 오일 BOD니까 T는 5일. 따라서 BODU는 22.94mg/L가 됐어요. 자, 그러면 DO도 마찬가지죠. 혼합수 중에 DO도 마찬가지 4.5 m의 삼성퍼세컨 곱하기 8.0mg/L 그리고 플러스 0.9 m의 삼성퍼세컨 곱하기 0.8mg/L 나누기 4.5 플러스 0.9를 하시게 되면 혼합수 중에 DO 농도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혼합수 중에 DO 농도를 계산하니까 6.8mg/L가 나왔거든요. 그럼 초기 산소 부족 농도라는 것은 포화 농도에서 우리가 혼합수 중에 DO 농도를 빼주면 돼요. 그럼 포화 농도가 9.2, 혼합수 중에 농도가 6.8이니까 D0라는 값은 2.4mg/L가 나옵니다. 그리고 시간은 길이 나누기 V거든요. 자, 길이가 10km예요. 10km는 10 곱하기 10의 3승미터가 되는 거죠. 유속은 0.3m/s. 세크를 데이로 고칩니다. 그래서 1시간은 3600초, 하루는 24시간을 보정을 해주니까 T가 0.39데이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DT에서 T가 뭐가 되는 거죠? 0.39데이가 되는 거죠. 자, 대입했을 때 K1 자리에 0.2%데이, K2 자리에 0.3%데이를 대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최종 BOD 22.94mg/L, 그리고 미수는 2, 자연대수를 쓰는 거죠. 그리고 D0는 2.4mg/L을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DT는 3.758mg/L가 됐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10km 하류 지점에서의 용존산소 농도는 포화 농도에서 3.758mg/L을 빼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포화 농도가 9.2mg/L, 그리고 혼합 DT 산소 부족 농도가 3.758mg/L니까 최종적으로 계산하면 이제 그 10km 하류 지점에 녹아 있는 산소의 농도는 5.44mg/L라는 값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복잡한 식이긴 한데 필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굳이 뭐 문제를 풀 필요까지는 없지만은 실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1번. 다음은 그레이엄의 기체의 법칙에 관한 내용이다. 갈로안이 알맞은 것은 수소의 확산 속도에 비해서 염소는 약 1번, 산소는 2번 정도의 확산 속도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레이엄의 법칙은 기체의 확산 속도는 분자량의 제곱근의 어떤 관계?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수소의 확산 속도에 비해서 염소의 확산 속도와 산소의 확산 속도를 계산을 해요. 그럼 분자에는 수소, 분모에는 염소와 산소를 넣는 거죠. 그리고 제곱근에 반비례한다고 그랬으니까 루트를 씌워요. 제곱은 루트거든요. 그럼 2가 수소는 H2니까 2g이에요. 그리고 지금 염소의 분자량은 71.5입니다. 정확하게. 따라서 루트를 씌우면 6분의 1이 되고 산소는 32죠. 그래서 4분의 1이라는 값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글리신의 이론적인 COD 나누기 TOC의 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글리신을 분해를 하게 되면 CO2, HNO3, H2O로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글리신을 분해를 시켰어요. 그럼 여기에서 COD라는 것은 이론적인 COD라는 것은 산소량입니다. TOC라는 것은 유기물 중에 있는 탄소량이에요. 그래서 산소 값은 3.5O2, 탄소가 지금 여기서 2개가 있는 거죠. 따라서 산소는 3.5 곱하기 32g, 그리고 탄소는 2개니까 2 곱하기 12g. 따라서 B는 4.67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기성 분해 반응식을 정확하게 세웠을 때 문제를 풀 수 있고 호기성 분해 반응식이 틀리면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시면 하천 모델의 종류 중에서 DOSAG 1, 2, 3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러면 1차원 정상 상태 모델 DOSAG 1, 2, 3는 2차원이 아니고 1차원입니다. 나번에 점오염 및 비점오염원의 하천의 용존 산소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낼 수 있다. 점오염원은 고정되어 있는 거죠. 고정되어 있다기보다는 점오염원이라는 것은 실제로 배출되는 곳에서 우리가 처리장까지의 경로가 정확한 거죠. 그래서 폐수, 하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비점오염원이라는 것은 불특정 지역에서 불특정하게 발생되는 농경지 배수가 가장 대표적이죠. 자, 그리고 답은 스트레토펠펄세이식을 기본으로 한다. 라반의 저질의 영향이나 광합성 작용에 의한 용존산소 반응을 무시한다. 따라서 틀린 내용은 가번.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4번에 보시게 되면 해수의 특성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번 해수의 밀도는 수온, 염분, 수압의 영향을 받게 되죠. 답은 해수는 강전해질로서 1리터당 평균 35g의 염분을 함유한다. 답은 해수 내의 전체 질소 중에서 35% 정도는 질산성 질소 등의 무기성 질소 형태. 자, 35% 정도는 뭐가 되는 거죠? 35%는 암모니아성 질소와 유기 질소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답은 해수의 마그네슘과 칼슘의 비는 3에서 4 정도. 따라서 설명이 틀린 것은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5번 문제입니다. 지하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번 염분의 함량이 지표수보다 높다. 지표는 하천수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래서 지표수와 지하수는 설명에서 반드시 비교를 해야 됩니다. 염분의 함량은 지표수보다 바다에 가까운 지하수가 높습니다. 그리고 나번 주로 세균에 의해서 유기성분해 작용이 일어난다. 지하수는 산소의 공급이 거의 없으니까 현미성분해가 일어나죠. 다음에 국지적인 환경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다음에 빗물에 의해서 광물이 용해되어서 경도가 높다. 그래서 빗물에 의해서 CO2가 녹아 들어가서 석회암층을 형성해서 칼슘이나 마그네슘 등의 광물질이 많이 포함되어서 경도가 높은 물이 지하수가 됩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탈산소 계수 K1이 0.2%인 하천의 BOD5 농도가 100mg/L였다. BOD1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BOD1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BOD1을 구하는 식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BOD1이라는 것은 BOD6 곱하기 1-10의 K1T예요. 그럼 여기서 뭐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BODU를 몰라요. 그래서 BOD5 공식을 이용을 해서 뭐를 계산하죠? BODU를 먼저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계산된 BODU를 BOD1 계산식에 대입하는 거죠. 그럼 BOD5는 BOD6 곱하기 1-10의 -K1T.
여기서 10을 미수로 쓰는 것은 상용대수를 기준을 하게 되면 미수가 10입니다. 자, 따라서 BOD5가 얼마죠? 100mg/L, K1이 0.2 per day, 그리고 T는 5일 BOD니까 5일. 따라서 BODU를 계산하면 111.11mg/L가 나왔어요. 그럼 BOD1에서 필요한 BODU가 111.11mg/L 곱하기 1-10의 마이너스 K1T, K는 0.2 per day, T는 1일이니까 1일을 대입해서 최종적으로 계산하면 41.0mg/L라는 BOD1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호수나 저수지의 여름철 성층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값은 수온차에 따라서 표수층, 수온약층, 심수층의 성층을 이룬다. 이 중에서 온도 변화가 가장 심한 층은 수온약층. 다음에 하층의 물은 표층으로 잘 순환되지 않고 수직 운동은 상층에만 국한된다. 다음에 완충작용을 하는 수온약층의 깊이에 따른 수온 차이는 표수층에 비해서 매우 작다고 그랬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온의 변화가 가장 심한 층은 수온약층, 다른 말로 변온층이라고 하죠. 다음에 수심에 따른 온도 변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물의 밀도 차이에서 발생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수질을 가진 농업용수의 SAR의 값은 얼마인가? 자, 여러분들 SAR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SAR이 나트륨 합착률인데 SAR이라는 나트륨 합착률은 나트륨의 농도 나누기 칼슘의 농도 플러스 마그네슘의 농도 나누기 2의 루트를 씌운 값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나트륨의 농도, 그리고 칼슘의 농도, 그리고 마그네슘의 농도, 이 세 가지만 필요해요. 자, 그리고 나타내는 단위는 미리노르말입니다. 미리노르말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mg/L 나누기 1mg 당량이에요. 그러면 나트륨의 농도가 460mg/L입니다. 나트륨은 원자량이 23이죠. 그래서 23으로 나눠주시면 되고, 칼슘은 600mg/L인데 원자량이 40, 이가짜리니까 2로 나눠주면 20. 마그네슘은 240mg/L인데 원자량이 24, 이가니까 2로 나눠주면 12를 나눠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계산된 값을 대입을 해요. 대입을 해서 계산기로 계산하게 되면 SAR이 나오게 되겠죠. 4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여러 가지의 물질의 농도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SAR을 계산했을 때는 필요한 나트륨과 마그네슘과 칼슘의 농도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글루코스 500mg/L가 완전 산화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인 산소 요구량은, 자, 글루코스가 탄소가 6개, H가 12개, O가 6개예요. 자, 호기성분해라는 것은 산소하고 결합하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산소하고 결합하면 탄소는 CO2가 나오고 H는 H2O가 나와요. 따라서 반응식을 완결을 시켰을 때 글루코스, 포도당과 산소를 비를 놓습니다. 포도당이라는 글루코스는 분자량이 180g이에요. 산소는 32죠. 그래서 180g일 때 6 곱하기 32g은 농도, 글루코스의 농도가 500mg/L입니다. 따라서 500mg/L일 때 X, 대각선으로 곱해서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시게 되면 533.33mg/L라는 이론적인 산소 요구량, 이론적인 산소 요구량을 THOD라고 하죠. 따라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20번을 보겠습니다. 어떤 하천수의 분석 결과이다. 총경도는 얼마인가? 자, 이거 여러분들이 총경도를 계산할 수 있는 물질은 양이온, 이가 금속성 물질 5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마그네슘, 칼슘, 스련듐 3가지가 있죠. 따라서 총경도 나누기 50, 50이라는 건 뭐죠? 탄산칼슘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죠. 탄산칼슘을 왜 쓰느냐? 총경도의 기준물질이 탄산칼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칼슘의 농도 나누기 칼슘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 마그네슘의 농도 나누기 마그네슘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 스트론듐 농도 나누기 스트론듐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라는 것은 원자량에서 전부 다 이가기 때문에 2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따라서 마그네슘 자리에 11, 칼슘 자리에 8, 스트론듐 자리에 2를 넣어서 대입을 해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하시게 되면 68.11이 나오죠. 계산을 하게 되면 계산값이 안 나오는데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여기만 계산한 거죠. 이렇게 계산해서 얼마를 곱해야 되죠? 50g을 곱해야지 총경도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21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시설의 시설 능력에 관한 내용이다. 갈로 안에 알맞은 것은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수도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기 위해서 정수시설은 유지, 보수, 사고 대비, 시설 개량 및 확장 등에 대비해서 적절한 예비 용량을 갖춤으로써 수도 시스템으로서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예비 용량을 감안한 정수시설의 가동률은 갈로 내외가 적당하다. 여기서 들어가는 갈로는 보통 75%, 거의 75%의 여유를 우리가 나타내기 때문에 75%가 들어가는 답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답은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2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도서관을 설계했을 때 평균 유속의 기준으로 가장 적당한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일단은 자연유화식인 경우에 최대 허용 한도와 평균 유속이 되는 거죠. 따라서 최대 허용 한도는 0.3m/s. 그리고 평균 유속은 얼마죠? 0.3. 최대는 3.0. 그 다음에 평균은 0.4. 평균 유속은, 자, 그래서 허용 최대 한도는 3.0m/s. 평균 유속은 최소 한도로 0.3m/s. 답은이 정답입니다. 최대는 3.0, 평균은 0.3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23번 문제를 보시면 경사가 2퍼밀, 퍼센트가 아니고 퍼밀입니다. 퍼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1000분의 2를 뜻합니다. 하수관과의 길이가 6000m일 때 상류관과 하류관의 고저 차이는 얼마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자, 이 값이 델타 H, 델타 L, 이 값이 기울기잖아요. 경사 기울기. 그래서 경사는 델타 L분의 델타 H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델타 H를 계산하시오 그랬으니까 경사 곱하기 델타 L. 경사는 얼마죠? 1000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길이 L은 6000m. 따라서 델타 H는 12m라는 값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펌프의 규정 토출량 50m의 삼성/ml, 펌프의 규정 회전수 900회/ml, 펌프의 규정 양정 15m일 때 비교 회전도는 얼마인가? 상당히 시험에서 잘 나오는 문제죠. 거의 매회 나옵니다. 자, NS는 N 곱하기 Q의 2분의 1성, H의 4분의 3성.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N이라는 것은 여기서 N이라는 것은 900회/ml. 그래서 분당 회전수가 RPM입니다. 그래서 900회/ml라고 쓰셔도 되고 900rpm이라고 쓰셔도 돼요. 자, 그리고 Q라는 것은 50m의 삼성/ml의 2분의 1성, H 전량정은 15m의 4분의 3성. 따라서 계산하면 835rpm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는, 매번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2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해수 담수화 방식의 상변화 방식 중에서 결정법인 것은 어느 것인가 그랬어요. 우리가 방식은 두 가지가 있죠. 상변화 방식, 상불변 방식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결정법으로는 냉동법, 가스 수화물법이 있어요. 그러면 답은이 정답. 반면에 상변화 방식 중에서 정발법이 있죠. 상불변 방식은 막법과 용매 추출법이 있죠. 그래서 상변화 방식과 상불변 방식 반드시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6번 문제도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연부식 중에서 매크로셀 부식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부식, 매크로셀, 마이크로셀 비교하시고, 그리고 전기식 부식은 간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매크로셀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서 뭐가 있어요? 산소농답, 통기차가 있죠. 자, 매크로셀은 콘크리트, 토양, 이종금속, 산소농답. 그리고 마이크로셀 부식은 산성 토양, 박테리아, 일반 토양, 대기 중의 부식, 전기식은 간섭이 있습니다. 반드시 구별해서 문제가 나오면 꼭 맞춰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27번 상수 처리를 위한 침사시 구조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표면 부하율, 표면 부하율이라는 것은 유량 나누기 표면적 또는 유량 나누기 수면적, 표면적이나 수면적은 같은 말입니다. 200에서 500ml/ml를 표준으로 한다.
답은 진해 평균 유속은 2에서 7m/min를 표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단위가 잘못됐죠. 2에서 7cm/s입니다. 그리고 지의 상단 높이는 고수위보다 0.6에서 1m의 여유고를 둔다. 답은 지의 유효 수심은 3에서 4m를 표준으로 한다. 4번이 정답. 자, 그리고 2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정수시설인 착수정의 용량 기준은 어느 것인가? 착수정의 용량 기준은 체류 시간을 기준했을 때 체류 시간이 얼마? 1.5분 이상. 따라서 체류 시간 1.5분 이상. 가번이 정답. 그리고 29번 보겠습니다. 우수관계 및 함유관계의 최소 관계에 관한 내용을 알맞은 것은, 자, 우수관이나 함유관계는 최소 간격이 300mm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할 게 뭐냐면 표준이 붙은 게 있어요. 표준은 최소 간격에서 50mm를 뺍니다. 그럼 300mm니까 최소 간격은 얼마죠? 250mm가 되는 거죠. 그래서 표준이 붙으면 250mm가 정답. 자, 여기 풀이를 보겠습니다. 오수 간격의 최소 간격은 250mm예요. 근데 표준이 붙으니까 얼마죠? 200mm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수 간격 및 함유 간격의 최소 간격은 300mm예요. 근데 표준이 붙으니까 얼마죠? 250mm예요.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최소 간격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250mm, 300mm 이렇게 있는데 표준이 되면 50mm씩 뺀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3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관계별 계획 하수량을 정할 때 고려사항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번 오수 관계에서는 계획 시간 최대 오수량을 한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기억하기가, 그죠? 마번에 차직 관계는 계획 시간 최대 오수량과 계획 우수량을 합한 것으로 한다. 차직 관계 같은 경우에서는 계획 하수량, 차직 관계에서 계획 하수량은 우천시 계획 오수량을 기준합니다. 답은 지역의 설정에 따라서 계획 하수량의 여유를 둘 수 있다. 우수 관계에서는 계획 우수량으로 한다.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입니다. 자, 그리고 3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3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막묘들의 열화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우리가 열화라는 게 있고 파울링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열화라는 것은 뭐죠?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변질이 되는 것. 파울링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죠. 답은 장기적인 압력 부하에 의한 막 구조의 암밀화, 답은 건조되거나 수축으로 인한 막 구조의 비가역적인 변화, 답은 원수 중의 고용물이나 진동에 의한 막 변화의 상처나 마모, 파단, 답은 막의 다공질부의 협착, 석출, 포착 등에 의한 폐쇄. 자,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는 외부적인 요인을 찾으면 돼요. 열화는 내부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가번, 나번, 답은 내부적인 요인이에요. 그래서 열화가 맞아요. 대신에 라번 같은 경우에서는 외부적인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파울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열화와 파울링이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3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하수 관계의 접합에 관한 내용이다. 갈로안에 알맞은 것은, 두 개의 관계가 합류하는 경우에 중심 교각은 되도록이면 1번 이하로 하고 곡선을 갖고 합류하는 경우에 곡률 반경은 4경에 2번 이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심 교각은 60도, 그리고 곡률 반경은 4경에 5배를 기준하면 되죠. 따라서 답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3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호수나 댐을 수원으로 하는 경우에 취수 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답은 취수탑은 일반적인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축조하며 수심이 특히 깊은 저수지 등에서 사용된다고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취수탑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디서 사용하죠? 하천이나 호수에서 쓰죠. 반면에 댐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취수탑 같은 경우에서는 주로 하천이나 호수, 댐 같은 경우에서 취수 시설로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번에 대한 설명이 틀렸어요. 깊은 저수지라기보다는 하천이나 호수, 댐에서 주로 많이 씁니다. 다번에 취수문은 일반적으로 중소량 취수에 사용된다. 다번에 취수틀은 구조가 간단하고 시공도 비교적 용이하다. 다번에 취수틀은 수중에 설치되므로 호수의 표면수는 취수할 수 없다. 그래서 취수틀 같은 경우는 깊은 수중에 중간에 집어넣기 때문에
표수, 이제 우리가 그 표면수는 바깥에 있는 가장 위쪽에 있는 물은 취수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갑은. 자, 그리고 3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계획오염 부하량 및 계획 유입 수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은 관광오수에 의한 오염 부하량은 당일 관광과 숙박으로 나누고 각각의 원 단위에서 추정한다. 답은 영업오수에 의한 오염 부하량은 업무의 종류 및 오수의 특징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다음에 생활오수에 의한 오염 부하량은 1인 1일당 오염 부하량 원 단위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그리고 랍은 하수의 계획 유입 수질은 계획오염 부하량을 계획 1일 최대 오수량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자, 여기서 랍을 해보면 하수의 계획 유입 수질은 계획 오염 부하량을 계획 1일 평균 오수량, 그래서 계획 1일 최대 오수량이 아니고 계획 1일 평균 오수량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최대가 평균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35번 문제입니다. 하수도 시설인 우수조정지의 여수토구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일단 여수토구에서는 확률 연수가 100년입니다. 그리고 최대 우수 유출량이 1.44배 이상의 유량을 방류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100년 1.44배, 100년 1.44배. 그러면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36번 문제입니다. 하수도 배제 방식 중에서 분류식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합류식과 분류식이 있는데, 합류식이라는 것은 오수관과 우수관이 하나의 관으로 되어 있는 거죠. 분류식은 오수관, 우수관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가번에 관거 오접이 없다. 우리가 분류식 같은 경우에서는 오수와 우수관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오접의 우리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감시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관건의 퇴적은 관건의 퇴적이 적다. 다음에 처리장으로의 토사 유입은 토사의 유입이 있지만 합류식 정도는 아니다. 다음에 건설비는 오수관거와 우수관거의 이 계통을 건설하는 경우는 비싸지만 오수관거를 건설하는 경우에서는 가장 저렴하다.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말구평 하수관거의 장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번에 대구경 관거에 유리하며 경제적이다. 다번에 수리학적으로 유리하다. 다번에 단면 형상이 간단하고 시공성이 우수하다. 말구평, 말굽을 생각해 보세요. 말굽은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단면 형상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따라서 시공성이 열악하다, 어렵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다번에 상반부의 아치작용에서 역학적으로 유리하다. 따라서 다번이 정답. 자, 그리고 3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정수시설인 배수관의 수압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돼 있어요. 그래서 맞는 것을 찾아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최대 정수압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최대 정수압은 700kPa를 초과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라번이 정답입니다. 킬로파스칼로 나타내면 700kPa, kg/제곱센치로 나타내면 7.1이죠. 그래서 킬로파스칼보다는 kg/제곱센치가 더 큰 단위가 됩니다. 자, 그리고 3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하수도 시설인 유량조정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번 조의 용량은 체류 시간, 3시간을 표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3시간이 아니고 12시간. 다음에 유효 수심은 3m를 표준으로 합니다. 다음에 유량조정조의 유출수는 침사지에 반송하거나 펌프로 1차 침전 혹은 생물 반응조에 송수한다. 다음에 조내의 침전물의 발생 및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반장치 및 산기장치를 설치한다. 자, 교반장치는 말 그대로 교반하는 장치고 산기장치라는 것은 공기를 불어넣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4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정수시설인 완숙여과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주위벽 상단은 지반보다 60cm 이상 높여 여과지 내로 오염수나 토사 등의 유입을 방지한다. 오염수나 토사 등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60cm 이상이 아니고 15cm 이상. 그리고 납은 여과 속도는 4에서 5m/d를 표준. 그리고 모래층의 두께는 70에서 90cm를 표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과 면적이니까 정수량에서 여과 속도를 나누어서 계산을 할 수 있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어요. 그죠?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